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스 브루너입니다. 인천공항에 지하 130km 컨베이어가 있다고? 베를린 항공포럼에서 들었을 때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독일 교수가 웃으며 말했죠. 한국인들은 참 흥미로운 민족이야. 공항 하나에 스위스 전체 철도망만큼 긴 컨베이어를 묻어놓다니.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과잉 설계된 허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제 가방이 12분 만에 나왔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일주일 동안 7번 실험해봤는데 평균 14분. 유럽 공항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리고 지하시설을 직접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간 믿어온 모든 상식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스 브루너라고 합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온 공항 시스템 컨설턴트죠. 20년 동안 유럽 전역의 공항들과 일해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히드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항들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선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항공 포럼에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지하 130km에 달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있다고? 처음엔 번역 실수인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130m의 잘못 아닐까 했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130km였습니다. 독일 민헨공항 설계팀의 하인츠 교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참 흥미로운 민족이야. 공항 하나에 스위스 전체 철도망만큼 긴 컨베이어를 묻어놓다니. 그 순간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정말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럽에서는 효율성이 곧 경쟁력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제거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게 우리 철학이죠. 그래서 인천공항의 그 시스템이 더욱 이해가 안 됐어요. 대체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걸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구심이었죠. 과연 그 과잉 설계된 시스템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침 인천공항공사에서 해외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죠. 회사에 출장 신청을 넣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 공항의 비효율성을 정확히 분석해서 유럽 동료들에게 보고해야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빠르게 성장한 나라지만 아직은 유럽의 정교한 시스템을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공항 같은 복잡한 인프라는 수십 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는 분야 아니겠어요. 베를린 공항이 10년 넘게 개통을 못한 것도 그런 이유였죠. 독일도 그런데 하물며 한국은 어떨까 싶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인천공항은 확실히 크고 웅장했어요. 하지만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속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공항 로비를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하 130km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네. 유럽의 어떤 공항도 그 정도 규모의 지하시설은 없어요. 아무래도 한국 특유의 크면 클수록 좋다는 사고방식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었죠. 그런데 세미나 첫날, 인천공항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뭔가 특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설 견학이 시작되겠군.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심이 앞섰어요. 과연 그 거대한 지하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그냥 돈 많이 들인 허세에 불과한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 제가 목격하게 될 광경이 제 20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저는 세미나 일정보다 일찍 공항에 나왔습니다. 실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스톱워치를 손에 쥐고 입국 게이트를 통과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20년간 공항을 다녀본 경험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수암을 찾는데 20분은 걸립니다. 특히 아시아 공항들은 더 오래 걸리죠. 자, 한국의 그 유명한 130km 시스템이 얼마나 빠른지 봅시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했어요. 걸음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속도로 천천히 걸었죠. 그런데 수화물 벨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 가방이 이미 벨트 위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스톱워치를 확인했어요. 12분.
고작 12분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제가 탄 비행기에 화물이 먼저 내려진 거겠죠. 그런 일은 종종 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다들 자신의 가방을 찾고 있었어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말이에요. 마치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다음 날도 실험해봤습니다. 이번엔 오후 시간대였어요. 13분 41초. 또 우연일 수도 있어. 세 번째 날 저녁 시간에 다시 해봤죠. 11분 28초. 이제 정말 이상했습니다. 유럽의 어떤 공항도 이런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날에 따라 편차가 크거든요. 일주일 내내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새벽 첫 비행기부터 밤 마지막 비행기까지 시간대를 바꿔가며 체크했어요. 심지어 금요일 저녁 러시아어와 일요일 오후 같은 피크타임도 포함해서 말이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7시 14분 12초. 화요일 오후 3시 13분 55초. 수요일 저녁 8시 15분 20초. 목요일 오전 11시 12분 45초. 금요일 오후 6시 16분 10초. 토요일 낮 12시 13분 30초. 일요일 저녁 7시 18분 5초. 7회 평균 14분 34초. 가장 오래 걸린 날도 18분을 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유럽 공항들의 평균이 25분에서 35분인 걸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관성이었어요. 시간대나 요일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수화물 벨트 주변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유심히 관찰해봤어요. 그들의 표정이 특이했습니다. 여유롭고 안정되어 있었거든요. 유럽 공항 직원들은 항상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표정이에요. 수화물이 늦으면 승객들이 항의하니까 항상 긴장 상태죠. 그런데 인천공항 직원들은 달랐습니다. 한 직원이 승객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고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나올 겁니다. 그 말투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말 곧 나올 거라는 걸 아는 듯한 톤이었죠. 실제로 3분 후에 그 승객의 가방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뭔가? 이건 운이나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시스템적인 뭔가가 있는 거였죠. 세미나에서 만난 다른 외국 컨설턴트들과 이야기해봤습니다.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가 말했어요. 나도 느꼈어. 뭔가 다르다고. 프랑스 컨설턴트 피에르도 고개를 끄덕였죠. 파리샤르 드골 공항이랑 비교가 안 돼. 여기는 정말 정확해. 그런데 정작 한국 직원들은 이런 성과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자랑하지도 않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듯했죠. 세미나 둘째 날 인천공항 운영팀 김 부장님이 발표했습니다. 저희 수화물 처리 시스템의 목표는 15분 이내입니다. 15분 이내가 목표라고요? 유럽에서는 30분 이내도 훌륭한 성과인데 말이에요. 혹시 그 130km 컨베이어 시스템 때문인가요? 제가 질문했어요. 김 부장님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시스템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가 측정한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7번의 실험 모두 20분을 넘지 않았어요. 이런 일관성은 제 20년 경력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의심이 더 커졌어요. 혹시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한국인들이 겉보기와 다른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는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비밀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이런 성과가 우연일 리는 없으니까요. 셋째 날 드디어 지하시설 견학이 시작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정말 깊었어요. 지하 4층, 5층, 계속 내려갔습니다. 지하 7층에서 멈췄죠. 여기가 수화물 처리 시설의 중앙 통제실입니다. 인천공항 시설팀 박 차장님이 설명했어요.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컨베이어 라인들, 천장 높이까지 설치된 3중 레일 시스템,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에서 실시간으로 수화물들의 움직임이 추적되고 있었어요. 총 연장이 130km 맞나요? 독일 컨설턴트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박 차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확히는 129.8km입니다.
하루 평균 15만 건의 수화물을 처리하죠. 15만 건이라고요?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피크 시즌에 겨우 12만 건 처리하는데 말이에요.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99.999%입니다. 박 차장님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저는 순간기를 의심했습니다. 99.999%라고요? 유럽에서는 95%면 우수한 성과라고 평가해요. 심지어 독일의 정밀한 시스템도 97%를 넘기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99.999%라니. 그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박 차장님이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어제 처리된 수화물이 14만 7,832건입니다. 분실이나 지연된 건이 이건이었어요. 14만 7,832건 중에 이건? 계산해보니 정말 99.999%가 맞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베를린 포럼에서 들었던 하인츠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기 유지가 불가능한 허세. 허세라고요? 이게요? 박 차장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각 수화물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됩니다. 130km 구간 곳곳에 설치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죠. 모니터에서 수화물들이 점으로 표시되어 움직이는 걸 봤어요. 마치 혈관을 흐르는 혈구처럼 질서정연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프랑스 컨설턴트 피에르가 물었어요. 3중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메인 라인이 멈추면 자동으로 서브 라인으로 전환되죠. 동시에 수동 백업도 가능하고요. 3중 백업이라고요? 유럽에서는 2중 백업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데 말이에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20년간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너무 달랐거든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유지비가 엄청날 텐데. 제가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했어요. 박 차장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비용이 절약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더니 설명해 주셨어요. 수화물 분실로 인한 보상 비용, 승객 불만 처리 비용, 재작업 비용.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아, 그런 관점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줄었어요. 시스템이 정확하니까 승객 불만이 거의 없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지하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표정이 여유로웠어요. 유럽 공항 직원들처럼 바쁘게 뛰어다니거나 신경질적이지 않았죠.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박 차장님, 3번 라인에서 약간의 지연이 있는데 자동으로 5번 라인으로 우회 중입니다. 박 차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예상 지연 시간은요? 최대 2분 정도 예상됩니다. 2분 지연으로도 보고를 받는다고요? 유럽에서는 10분 지연도 당연하게 여기는데 말이에요. 견학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유럽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나? 20년간 저는 유럽이 세계 최고의 공항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효율성과 실용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차원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베를린 포럼에서 과잉 설계라며 조롱했던 그 시스템이 실제로는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인들의 철학이었어요. 박 차장님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95%도 훌륭한 성과죠. 하지만 나머지 5%가 바로 고객님의 가방이라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유럽에서는 95% 성공률이면 충분하다고 배웠거든요. 완벽을 추구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그 마지막 1%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자신에게, 그리고 유럽의 안일한 사고에 대한 분노였어요. 20년간 제가 자문해온 유럽 공항들이 초라해 보였어요. 우리는 충분히 좋다는 기준에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완벽을 추구했고 실제로 그걸 이뤄낸 거였죠. 그날 밤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마르쿠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나 봐. 피에르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시스템을 보고도 과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핑계를 대고 있었던 거야. 비용이 많이 든다, 유지가 어렵다, 완벽은 불가능하다. 이런 핑계들 말이에요. 한국인들은 그런 핑계 대신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해냈어요. 제 20년 경력이 한순간에 초라해졌습니다. 넷째 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9층. 여기는 실시간 모니터링 센터였어요.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마치 우주선의 관제센터 같았어요. 박 차장님이 한 직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수진 요원입니다. 5년째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수진 요원은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여러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보면서 뭔가를 체크하고 있었죠.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3번 구간에서 속도가 3초 정도 느려지고 있어요. 원인을 찾는 중입니다. 3초요? 3초 차이를 감지한다고요? 이수진 요원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찾았어요. 센서 하나에 먼지가 쌓인 것 같네요. 그러더니 무전기를 들었어요. 박민수 기사님, 3-7구역 센서 점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3분 후 도착하겠습니다. 무전기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3분 후에 박민수라는 기사분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 정도의 차분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어디 문제인가요? 3-7 센서가 0.3초 지연되고 있어요. 0.3초 지연이요? 제가 듣기로는 3초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박민수 기사님이 도구를 꺼내서 센서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 먼지로도 지연이 생기나요? 제가 물었어요. 박민수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0.1초 차이도 누적되면 문제가 돼요. 하루에 15만 건을 처리하니까요. 청소를 끝내고 나서 이수진 요원이 다시 확인했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체 과정이 7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수 기사님이 제게 말했어요. 어제 특별한 일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한 승객이 우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이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아, 수화물 분실이군요. 그런 일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가방이 분실된 게 아니었어요. 다른 항공사 수화물과 섞여서 엉뚱한 곳으로 간 거였죠. 다른 항공사요? RFID 신호가 약해져서 추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찾아야 했어요. 박민수 기사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15분 만에 찾아서 승객에게 전달했죠.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 15분 만에 수동으로 가방을 찾는다고요? 130km 구간에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각 구간별로 담당자가 있거든요. 무전으로 연락해서 일일이 확인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시스템이 완벽해도 사람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해결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15분이 길다고 생각하세요? 그분한테는 평생 간직하고 싶은 사진이었는데 말이에요. 박민수 기사님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이수진 요원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단지 빨라서가 아니라 고객님의 시간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이 그에 맞춰 일해요. 효율을 위해 인간이 기계에 맞춰야 하죠. 그런데 한국은 반대였어요. 시스템이 인간을 위해 존재했어요. 0.3초 지연도 용납하지 않는 이유가 기계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승객 한 명 한 명의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이었어요. 박 차장님이 저희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백업 시설을 보여드리겠어요. 지하 11층으로 내려갔어요. 여기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메인 시설만큼 큰 백업 라인이 완전히 따로 있었어요. 혹시 이 백업 시설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독일 컨설턴트 마르쿠스가 물었어요. 작년에 한 번 있었어요. 태풍으로 정전됐을 때요. 박 차장님이 답했습니다. 그때도 지연 없이 처리됐나요? 평소보다 5분 정도 더 걸렸어요. 5분이요? 정전 상황에서 5분 지연이 전부라고요? 유럽 공항이었다면 최소 이 시간은 마비됐을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백업 시설에도 직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거든요. 24시간 대기요? 사용하지도 않는 백업 시설에 사람을 배치한다고요? 비용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더 중요해요. 또다시 철학이었어요. 비용 계산을 넘어선 가치 판단이었죠. 견학을 마치고 나와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20년간 제가 알고 있던 공항 운영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유럽에서는 합리적 효율성을 추구해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죠. 그런데 한국은 절대적 완성도를 추구했어요. 비용보다는 완벽함을 택한 거예요. 그 결과가 99.999% 정확도였고 평균 14분 처리 시간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피에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기술을 흉내낸 거지. 이들은 철학을 설계했고. 마르쿠스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기계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가치를 구현했어요. 그날 밤 혼자 호텔 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의미가 있었나? 20년간 자부심을 가지고 해온 일들이 초라해 보였어요. 한국의 이 시스템 앞에서 제 전문성은 무력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이런 성과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였어요. 자랑하지도 않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식이었죠. 이 겸손함까지 포함해서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마지막 견학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어요. 시스템 오류입니다. 즉시 대응 바랍니다. 관제실이 순식간에 긴장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이수진 요원이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7번 구역에서 태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847개의 중복 신호가 감지됐어요. 847개요? 이수진 요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박 차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한 개 구역이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600개 정도의 수화물이 멈춰 있어요. 600개의 수화물이라면 여러 항공편분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대규모 지연이 불가피했죠. 백업 시스템으로 우회하세요. 박 차장님이 지시했어요. 이미 가동 중이지만 처리 용량이 128%를 넘었습니다. 백업도 한 개예요. 128%라고요?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라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박 차장님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직원 비상소집. 7번 구역 수작업 투입 준비. 수작업이라고요? 갑자기 지하 통로로 사람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정비팀, 보안팀, 심지어 사무직 직원들까지 모였습니다. 박민수 기사님이 앞장서서 말했어요. 600개 가방 20명이서 18분 안에 처리합니다. 항공편 스케줄에 맞춰야 해요. 18분 안에 600개요? 1분에 30개 이상을 처리해야 한다는 계산이었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제가 박 차장님에게 물었어요. 해야 합니다.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명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말이죠. 한 명은 RFID를 수동으로 스캔하고 다른 한 명은 행선지를 확인했어요. 또 다른 직원은 올바른 컨베이어로 가방을 옮겼죠. 대한항공 K223편, 유나이티드 UA892편, 에어프랑스 AF271편.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제 시계를 봤습니다. 5분이 지났는데 벌써 150개가 처리됐어요. 신기하네요. 실수 없이 이렇게 빨리. 독일 컨설턴트 마르쿠스가 감탄했어요. 이수진 요원이 계속 시간을 체크하며 외쳤어요. 10분 경과. 350개 완료. 15분 경과. 550개 완료. 땀에 젖은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죠. 박민수 기사님이 마지막 가방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어요. 600개 완료. 이수진 요원이 시간을 확인했어요. 17분 52초. 18분을 10초도 남기고 모든 가방이 처리됐습니다. 그 순간 관제실에 박수가 터졌어요. 직원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웃고 있었죠. 시스템 정상 복구됐습니다. 이수진 요원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박 차장님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이 정시에 출발할 겁니다. 정말이었어요. 847개 태그 충돌이라는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도 18분 만에 정상화됐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니었어요. 집단적 신념이었죠. 한 명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말로 해냈어요. 유럽에서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소 이 시간은 지연됐을 거예요. 승객들에게 사과 방송을 내보내고 항공사에 양해를 구했겠죠.
그런데 한국 직원들은 승객이 불편해할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없어 했어요. 사고 처리가 끝난 후 한 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는 걸 봤어요. 왜 우시나요? 제가 물었더니 그 직원이 답했어요. 다행히 승객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승객을 위해 우는 직원이라니.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철학의 승리였죠. 130km 컨베이어, 99.999% 정확도, 18분 기적. 이 모든 게 한국인들의 마음에서 나온 거였어요. 승객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는 그 단순한 믿음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긴 편지를 썼어요. 베를린 포럼의 하인츠 교수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교수님, 저는 틀렸습니다. 인천공항은 과잉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6째 날 세미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박 차장님이 저희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 숫자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운영 데이터입니다. 화면을 보니 놀라운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연간 처리량 5,475만 건. 평균 처리 시간 14분 12초. 정확도 99.9986%. 고객 만족도 98.7%. 99.9986%라고요? 그러면 오류가 0.0014%밖에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1년에 몇 건 정도 오류가 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차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약 765건 정도입니다. 5,475만 건 중에 765건이요? 하루 평균 2건 정도라는 계산이었어요. 765건도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수진 요원이 갑자기 말했어요. 네? 765명의 승객이 실망했다는 뜻이거든요. 저희에겐 작지 않은 숫자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유럽에서라면 99.99% 정확도면 완벽하다고 자랑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0.0014%의 오류도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박 차장님이 다른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건 효율이 아니에요. 화면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승객의 신뢰를 지키는 시스템. 신뢰라고 하시면요? 독일 컨설턴트 마르쿠스가 물었어요. 승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내 가방은 무사히 도착할 거야 라는 확신을 주는 것. 박 차장님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빠르게 처리하는 건 승객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건 승객의 마음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예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130km 컨베이어도, 99.999% 정확도도, 18분 기적도. 모든 게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위한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박민수 기사님이 말했어요. 빨리빨리죠. 빨리빨리라고요? 저도 들어본 적 있는 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성급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빨리빨리가 단순히 빠르게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서로를 기다리게 하지 말자는 뜻이죠.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는 의미예요. 아, 그런 뜻이었군요. 그래서 저희는 승객을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승객의 소중한 시간을 뺏고 싶지 않거든요. 이수진 요원이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한국의 이 시스템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철학의 구현이었어요. 한 명의 실패는 전체의 실패다. 박 차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승객 한 분이라도 실망하면 저희 전체가 실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0.0014%의 오류도 용납하지 않는 거였군요. 당신의 가방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지키겠습니다. 박민수 기사님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그랬어요. 가방 안에 든 건 물건이 아니라 추억이고 희망이고 사랑이었으니까요. 어제 본 그 어머니 사진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세미나가 끝나고 공항을 떠날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가방을 맡기면서 생각했어요. 이 가방이 정확히 도착할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신뢰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인천공항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과잉 설계된 허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성된 철학으로 보였어요. 130km 컨베이어도 허세가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승객과의 약속 말이에요. 스위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천공항 분석 보고서 마이너스 기술이 아닌 철학의 승리. 첫 문장부터 달랐어요. 이 공항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뛰어넘는다. 유럽의 효율성과 한국의 완성도는 차원이 달랐어요.
우리는 충분히 좋은 것을 추구했지만 한국은 완벽한 것을 추구했어요. 그 차이가 99.999%와 95%의 차이를 만들어냈죠.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니다. 마음을 배워야 한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 말이에요. 승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한 명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마음, 상대방의 시간을 아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130km 컨베이어를 만들고 99.999% 정확도를 가능하게 했어요. 그리고 18분의 기적도 일으켰죠. 트리 공항에 도착해서 수화물을 기다리며 시계를 봤어요. 25분이 지나서야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혼잣말을 하면서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그 철학을 유럽에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술이 아닌 마음을, 효율이 아닌 신뢰를 말이에요. 7째 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은 모두 끝났지만 저는 혼자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7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번엔 설명도 안내도 없이 그냥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문이 열리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소리, 기계의 작동음, 그리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130km의 터널. 그 위로 지나가는 수많은 가방들. 하나하나가 다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저기 지나가는 분홍색 캐리어는 아마 신혼여행 가방일 거고, 검은색 정장 가방은 중요한 출장 가는 분의 것이겠죠. 그 작은 보스톤 백에는 혹시 병원에 계신 어머니께 드릴 약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고요. 각각이 다 소중한 이야기구나. 혼잣말을 하며 걸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분이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화물 관리팀 김영호입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분이었어요. 혹시 견학 오신 외국분이시죠? 여기서 뭘 보고 계신가요? 그냥 느껴보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어떤 의미인지 말이에요. 김영호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째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아직도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시나요? 하루에 15만 개의 이야기가 지나간다는겨. 15만 개의 이야기라고요? 김영호 씨가 지나가는 가방 하나를 가리켰어요. 저 가방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옷이나 생필용품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봐요. 기대, 설렘, 걱정, 사랑. 그런 감정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랬어요. 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감정의 캡슐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키는 건 가방이 아니에요. 김영호 씨가 계속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이죠.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계속 걸으며 이야기하는데 다른 직원들도 만났어요. 청소를 담당하는 이미영 씨, 보안을 담당하는 박철수 씨, 시설 점검을 하는 최준호 씨. 총 450명의 직원이 이지아 시설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450명이 모두 같은 마음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영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객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5번 구역에서 특별 케어 요청 들어왔습니다. 특별 케어라고요? 어떤 경우인가요? 아마 장애인분이나 고령자분의 수화물일 거예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처리해달라는 요청이죠. 정말 세심했어요. 똑같은 가방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는 거였죠. 비용이 더 들 텐데. 비용보다 마음이 먼저죠. 김영호 씨의 답변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모니터링 센터도 다시 들렀습니다. 이수진 요원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아직도 근무 중이세요? 네, 24시간 교대 근무거든요. 24시간이요?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제가 놓치는 순간 승객분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 책임감이 대단했어요. 혹시 실수한 적 있으세요? 한 번 있었어요. 2초 늦게 감지한 적이 있거든요. 2초요? 그게 실수라고 할 만한 건가요? 저희에겐 큰 실수예요. 2초가 20분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정말 철저했어요. 박민수 기사님도 만났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일 있으셨나요? 있었죠. 한 승객이 반지를 가방에 넣어뒀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찾으셨나요? 물론이죠. 가방을 하나씩 다 열어봤어요. 하나씩 다요?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45분 걸렸어요. 하지만 찾았죠. 프로포즈용 반지였거든요.
프로포즈용 반지라고요? 그럼 정말 소중한 거였겠네요.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 그 모습 보니까 45분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박민수 기사님의 얼굴에 뿌듯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의 진짜 핵심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450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승객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서 99.999%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130km 터널보다 더 깊은 건 그 마음이었죠. 견학을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공항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큰 건물이지만 지하에는 450명의 마음이 뛰고 있었어요. 승객들의 시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24시간 돌아가는 마음들 말이에요. 출국장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정말 다르구나.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차이였죠. 체크인 카운터에서 가방을 맡기며 직원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뭐요? 그 직원은 왜 감사하다고 하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제 가방을 지하 130km에서 450명이 마음으로 지켜줄 거라는 걸.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내려다본 인천공항. 그 지하에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을 컨베이어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을 450명의 마음들. 창밖 구름을 보면서 혼잣말했어요. 정말 고마웠다. 그들이 지켜준 건 제 가방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큰 기술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마지막 날 오후 인천공항공사 정 상무님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셨어요. 20년간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해온 분이었죠. 처음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이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 상무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어요. 세계 최고를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이죠. 마음으로 세계 최고를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외국 컨설턴트들이 자주 묻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복제할 수 있느냐고. 정 상무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답해드려요. 기술은 복제할 수 있지만 헌신은 복제할 수 없다고. 헌신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많은 실패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겪었죠. 정 상무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승객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는 믿음만은 버리지 않았죠. 그 믿음이 오늘의 99.999%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혹시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나요? 네, 정말 많이 와요.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죠. 그런데 그들이 가져가는 건 기술 매뉴얼 뿐이라고 하셨어요. 정작 중요한 건 가져갈 수 없거든요. 뭐가 중요한 건가요? 사람이죠. 450명의 직원들이 가진 마음 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시스템은 복제할 수 있지만 마음은 복제할 수 없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공항을 나서는데 문득 지난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의심, 12분 만에 수화물을 받았을 때의 놀라움, 130km 지하 시설을 봤을 때의 충격, 18분 기적을 목격했을 때의 감동. 그리고 450명의 사람들이 보여준 진심. 이건 기술이 아니라 문화구나. 혼잣말을 하며 택시에 올랐어요.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마 많은 문제들도 있을 거고 부족한 점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 나라에는 진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시스템이 되고 문화가 되고 국가 경쟁력이 되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인천공항 벤치마킹 보고서 마이너스 복제 불가능한 성공의 비밀이었어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천공항의 성공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다. 철학의 승리다. 그들이 만든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마음이다. 취리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보고했을 때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정말 99.999% 정확도가 가능한가? 18분 만에 600개 수화물을 수작업으로. 숫자만 들으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마음이 있거든요. 베를린 포럼의 하인츠 교수에게도 편지를 보냈어요.
교수님이 과잉 설계라고 하신 그 시스템을 직접 봤습니다. 과잉이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몇 달 후 유럽공항협회에서 제게 발표 기회를 줬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죠. 청중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효율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를 생각했어요.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제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단순히 비용과 효율만 계산하지 않고 승객의 마음도 생각하게 됐죠. 이 시스템이 승객에게 어떤 감정을 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가끔 인천공항을 경유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지하로 내려가서 그 450명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24시간 돌아가고 있을 그 마음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느껴요. 이 나라는 믿을 수 있구나. 기술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제 가방을 130km 터널에 맡길 때마다 안심이 돼요. 450명의 마음이 지켜줄 거라는 걸 아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어요. 기술은 차가워도 마음은 따뜻하다는 것. 그 따뜻한 마음이 차가운 기술을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진심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그리고 그 진심은 그 어떤 기술보다 강력하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공항 지하 130km에서는 450명의 마음이 뛰고 있을 거예요. 승객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그 마음들이 바로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